북한이 우리 측의 쓰레기 풍선을 살포한 게 벌써 10번째. 그런데 이번엔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영토에 풍선이 낙한 비율이 96%나 됐거든요. 이전엔 10개 보냈으면 많아도 5개 정도밖에 도착을 안 했는데 말입니다. 기폭 장치와 타이머를 부착한 비율도 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럼 북한은 이렇게 모은 풍선 부양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사시에 생화학 물질을 담은 풍선을 보낼 수도 있는 거겠죠. 옥상에서 소방대원이 소화기로 종이에 붙은 불을 끕니다. 그러자 잔해에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나옵니다. 북한이 풍선 안에 넣은 타이머로 기폭장치를 터뜨려 발생한 화재로 추정됩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쓰레기 풍선에 기폭장치와 타이머를 부착한 비율이 초기보다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북한이 부양한 약 500개 가운데 480여 개가 우리 측에 떨어져 낙하율도 96%로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낙하 개수가 공개되지 않은 4차 살포 당시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북한이 풍선에 생화학 물질을 담아 날린다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군 당국은 격추가 아닌 낙하 후 수거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내용물이나 또 어떤 방식의 차이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 위험한 물질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것이겠죠. 반복적인 풍선 살포가 유사시 생화학 무기를 목표 지점에 정확히 낙하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쌓으려는 목적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그들의 숙적을 하나둘씩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놀랍게도 북한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민족적 수건 사업이 있습니다. 한민족에게 통일이 수건 사업이듯이 수천 년간 유대교 민족이 꿈꿔온 수건 사업은 바로 제3성전 건립 사업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민족의 수건 사업인 제3성전 건립을 위한 방해 세력을 거의 다 제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딱 마지막 하나, 북한이 걸림돌입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하마스 대변인이자 부대표인 칼릴 알-하야는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가 테헤란에 머무르던 방에서 로켓에 맞아 희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타겟이 된 목표물은 세계 어디에 있든, 심지어 중동의 강력한 패권국의 수도 한복판에 있어도 반드시 제거된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공표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하마스 1인자 이스마일 하니야 외에도 최근 이스라엘이 제거에 성공한 인물들과 함께 현재 중동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 미국이 이스라엘을 말리고 있지만 현재 폭주하는 이스라엘은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하마스는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하여 해상, 육상뿐만 아니라 공중에서도 특수한 글라이더를 타고 침투해 약 1,200명의 희생자를 냈으며 250명을 하마스의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당시 세계 최고라고 여겨졌던 이스라엘 첩보기관 모사드의 엄청난 실패로 여겨지며 정보력이 도마 위에 올랐으나 이러한 실패를 성토할 시간도 없이 이스라엘은 즉각 팔레스타인에 대한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긴장하고 있는 북한. 이란과 강력한 동맹인 북한은 이번 사건을 두고 상당히 불안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자신을 공격하는 국가들이 누가 자금을 대는지, 누구와 교류하는지, 또 누가 무기를 공급하는지 등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하고 있는데 이들이 실질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근원이 되는 무기의 공급을 북한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때 북한산 앱슨 로켓을 사용한 것을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이 확인해 주었고, 또한 헤즈볼라는 과거부터 북한으로부터 무기 공급은 물론 군사 훈련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란은 북한과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란과의 군사 협력을 통해 무기와 군사 기술을 공유해 왔습니다. 심지어 이란 내에는 북한 기술자들이 무기 제조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가한 존재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제거할 정도로 끈기 있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북한을 가만히 둘 확률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북한에서 발생한 용천역 폭발 사고도 이스라엘 모사드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왔을 정도로
북한은 이스라엘의 타겟 한가운데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분명한 점은 이스라엘은 현재 그들의 방해 세력을 하나둘씩 제거해 나가고 있으며 거의 다 온 상황입니다. 6월 25일 날 북의 그 외무성 미국 연구소에서 이런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조선반도의 군사 정치 정세는 1950년 조선전쟁 전야를 방불케 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그때 한 일주일 뒤에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 맞다. 지금 한반도는 며칠 안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지역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위험성을 이야기한 건 올해 들어서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올 초에 로버트 갈루치라고 유명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 교수인데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서 2024년은 이 동북아에서 핵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그 위험성이 높아졌다. 근데 이유를 등장해 보면요, 북은 이미 ICBM을 만들었고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핵 확장 억제력이 이미 무용지물화됐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전쟁 위험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분은. 그런데 이제 그분뿐만이 아니라 올 초에 그 38 노스라고 하는 그 잡지 기고한 사람들이 지그프리드 테이커 교수 또 이 로버트 칼린 이런 유명한 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북은 전쟁을 결심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3월에 있었던 그 프리덤 실드 훈련에 참가한 나라들의 면면을 보면 그 미국과 일본과 한국만 참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호주, 캐나다,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벨기에, 콜롬비아. 한마디로 꼭 한국 전쟁 나올 때 유엔 16개국 참가하듯이 이 많은 나라들이 참가를 해서 훈련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원래는 기본 한미 훈련인데요. 그렇죠. 다 참가한단 말이에요.